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전라남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아온 강명호입니다.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았지만 저에게도 한때는 꿈꾸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과 그 뒤에 찾아온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정말 맛있게 해줄게. 그 시절 부엌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결혼 초 우리 부부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저는 작은 가구 공장에서 몫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벌었고 아내는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함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가 됐어. 작은 손바닥을 쥐어보며 세상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딸도 태어났죠.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아이들 덕분에 집안은 항상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이들은 금지옥 엽처럼 자랐습니다. 학원비와 새 옷값 때문에 저녁밥 한 끼를 굶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죠. 아빠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고 오던 날 우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내가 그림 그렸어요. 딸아이가 그린 엉성한 그림 한 장도 우리 부부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죠. 매년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빠 촛불 끄세요.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와 깜짝 파티를 열어줬던 날 저는 울컥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눈 작은 행복이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야지. 가구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도 남은 시간엔 추가로 소일거리를 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모았습니다. 아내도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죠. 여보,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애들은 꼭 좋은 대학 보내자. 아내와 함께 이룬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에게 준 사랑과 헌신이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건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대학에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던 날 저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빠,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명절마다 모여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바쁜 직장 생활 탓이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연락이 뜸해지고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안색도 안 좋고 자꾸 힘이 없다던 아내가 병원에 다녀오더니 여보,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요. 그날 아내의 목소리는 유난히 떨렸습니다. 검진 결과는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말기암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그 순간부터 저희의 삶은 암흑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저는 이를 악물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대수술을 하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몸은 쇠약해졌고 병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꼭 당신을 살려낼 거야. 저의 다짐과는 달리 아내는 그의 겨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난 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이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아. 혼잣말을 해도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정리하셔야죠. 아들이 처음으로 재산 문제를 꺼냈을 때 저는 그 말이 그저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어느 날 아들이 느닷없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니 이걸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에는 재산분할 동의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과 노력으로 키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 준비 중인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딸의 말은 간곡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 중이라니 기쁘구나. 그런데 아빠한테 뭘 원하는 거니? 아빠 집을 좀 정리하시면 제 결혼 자금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나이프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엄마가 평생을 바친 집이야. 그런데 그걸 팔아서 내 결혼 자금을 돕겠다고? 그날 밤 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그 후로 자녀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죠? 이렇게 나이 드시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낭비인지 아세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차 현실의 소음과 겹쳤습니다. 뉴스에서는 사기, 횡령 세상은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건가? 이웃의 따뜻한 인사조차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변 분들도 다 이렇게 해요. 요즘 시대엔 당연한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아내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걸까?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자식들에게 다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지며 세상은 저를 더 외딴 곳으로 몰아세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들은 재산 분할을 강요했고 딸은 그럼 저희는 알아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건가? 가족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제 마음속에서도 세상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바라본 하늘은 흐릿했고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무심코 인터넷 검색창에 무인도라고 입력했습니다. 국내 무인도 추천 5곳, 나만의 섬에서 살아보기, 무인도에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등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무인도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차근차근 정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청산도 근처의 작은 무인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우물이 있고 오래된 집터가 남아있다고? 별장으로 쓰였던 곳이라면 살만할지도 몰라.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에 매달렸습니다. 그 섬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 밤늦게까지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무인도 별장, 우물이 있는 무인도, 무인도 생존 방법 등을 검색해보니 그 섬은 20년 전 유명한 부자가 별장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폐가로 남아있다. 우물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고 나오더군요. 우물이 있으니 식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별장이 남아있으니 최소한의 거주 공간도 있으며 해안가 근처라 생선을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섬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저는 점점 그 섬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항구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실행할 때야.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겼습니다. 손도끼, 낚싯대, 상비약, 작은 쌀포대,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배를 빌릴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의 한 구석에 앉아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검색했습니다. 항구배 임대, 무인도로 가는 방법을 검색해 봤더니 작은 낚시배를 빌려주는 선주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선장님, 실례합니다.
작은 배 옆에서 낚싯줄을 정리하던 중년의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저 근처의 작은 섬으로 가고 싶은데 배를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그 섬에 뭐 하러 가시려는 건가요?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살려고요. 그 섬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혼자서?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미리 조사한 정보를 꺼내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 우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 별장이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별장이라기보단 지금은 폐가에 가깝죠. 거기서 살려면 꽤 손봐야 할 겁니다. 선장은 섬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섬은 한때 꽤 유명했어요. 30년 전쯤엔 부자들이 놀러 오던 곳이었죠. 그런데 주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로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우물은 아직 쓸만할 겁니다. 다만 별장은 거의 폐허 상태라 가서 살려면 꽤 힘들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것보다 여기서 혼자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 배를 빌려드릴게요. 섬까지 데려다 드리고 필요한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배 임대 비용을 설명하며 제가 준비해야 할 물품 리스트를 알려줬습니다. 식수통, 방수포, 그리고 장비 몇 가지는 추가로 챙기셔야 할 겁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항구 근처의 작은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섬에 도착한 날 내리쬐는 태양과 바다 냄새가 동시에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봐도 집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나무와 풀뿐이었죠. 바위에 걸터 앉아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도끼, 낡은 낚싯대, 상비약 몇 가지, 그리고 아내가 남긴 사진 한 장. 여보, 나 잘할 수 있을까?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은 온통 정적이었지만 정적 속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풀숲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다급히 가져온 손도끼를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엔 누구도 없겠지. 하지만 작은 멧돼지가 뛰쳐나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젠 자연이 나의 적이 되는 건가? 그렇게 무서움 속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먹을 것과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조류를 채집해 먹어봤지만 짠맛에 도저히 삼킬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해. 낚싯대를 들고 바위 위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몰라. 배가 고프자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주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고립된 섬에서 제게 남은 건 맹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버려진 별장을 빨리 발견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방 한 칸만 대충대충 치워 내가 잠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피우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됐다. 불씨가 점점 타오르는 걸 보며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불꽃이 타오르자 주위에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따뜻한 불 앞에서 고구마 한 개를 구워 먹으며 세상 모든 음식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이 섬에서 나는 혼자야. 폭풍이 몰아치는 밤, 그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강명호.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비바람을 견뎌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저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거센 파도로 떠밀려온 물고기 몇 마리가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온 선물인가? 그날 처음으로 불 위에서 생선을 구워 먹으며 고립된 삶에도 작은 기쁨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마다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 저의 말은 대답 없이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그녀의 눈빛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뭔가 키워야겠어. 비가 그친 후 저는 나뭇가지로 땅을 갈고 버려진 감자 몇 알을 심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싹 하나가 나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싹이 올라오던 날 저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탐험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낡은 컵, 그리고 고장난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조난자가 고립된 섬에서 버텨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해낼 수 있어. 그 이야기는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낯선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너도 여기서 살고 있니? 고양이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던져준 물고기를 받아 먹으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문득 도시의 일상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길가에서 파는 따끈한 붕어빵, 시장의 활기찬 소리들, 그리고 지하철 안의 북적임까지. 이곳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었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눈가엔 주름만 늘었네. 손으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명호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자 싹이 점점 자라나는 걸 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 희망이 움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첫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감자 몇 알을 들고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삶은 계속된다. 섬에서 맞이한 첫 가을은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었죠. 저는 매일 저녁 해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고독은 더 짙어졌습니다. 겨울이 오자 차디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젠 두꺼운 이불도 없네. 옷가지로 몸을 감싸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겨울 가장 혹독한 폭풍우가 섬을 덮쳤습니다. 제발 무너지지 마. 오래되어 노후된 집이 거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야. 몸을 던져 바람을 막으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지만 내가 지어놓은 헛간과 작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 해. 어느 날 숲속을 걷다가 작은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얘, 넌 어디서 왔니? 다람쥐는 제 손에 들린 나뭇 열매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다람쥐는 매일 아침 제 주변을 맴돌며 작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만난 갈매기도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너희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제 고독을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어느 날 폭풍에 떠밀려온 나무 판자로 작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를 적는 노트야. 아내와 함께 했던 순간들, 자녀들과의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의 제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이야기가 완성되면 언젠가 누군가 읽어주겠지. 노트는 제 마음속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적어 내려가는 글씨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간단하구나. 나무가 자라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어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가는구나. 그 깨달음은 처음엔 쓰라렸지만 곧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섬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감자밭 옆엔 작게 나뭇잎을 엮어 만든 정자가 있었고 바닷가에는 작은 돌탑을 쌓아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야.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저는 바람을 등지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번져? 바람이 바뀌면서 불씨가 주변으로 번졌고 잎사귀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은 점점 커졌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엉겁결에 손으로 불을 끄려다 손을 데이고 말았습니다. 제발 여기서 내가 살 곳은 이것뿐이야. 겨우 근처 바닷물을 퍼날라 불길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별장이 대부분 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나무 밑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들었습니다. 다 타버린 집터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세상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세상을 찾을 이유가 있나? 가슴 속에 고여있던 눈물이 끝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날 아내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살 수 없을 거야. 저는 다시 나뭇가지와 돌을 모아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발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이번엔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비록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비바람을 막아줄 새로운 보금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명호야, 잘했어. 너도 할 수 있잖아. 시간이 흐르며 섬의 계절도 변했습니다. 봄이 오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꽃이 참 예뻐. 봄날의 아름다움조차 아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민들레를 발견했을 때는 한참을 바라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꽃을 보러 당신이 여기 와줬으면 좋겠다. 외로운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 어느 날 밤 저는 모닥불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았나?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늘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별들은 대답 대신 고요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섬 구석을 탐험하다 낡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가득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조난자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누군가 나와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그 기록에는 조난자가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남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메시지는 제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람쥐와 고양이는 여전히 제 곁에 머물며 작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물고기를 물고 오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나보다 너가 낚시를 더 잘하잖아. 이 작은 존재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점점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섬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곳이야.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키우기 시작했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는 법도 익혔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는 삶은 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저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는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이 섬은 나를 살게 했어. 밤하늘 아래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이제 이 섬은 내 집이야. 어느 날 아침 숲에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노래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작은 밭에서 키운 작물을 수확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삶이 그립지 않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꾼 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감자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잘 자라네.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 잎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변에는 제가 쌓아둔 작은 돌탑들이 늘어났고 돌탑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떠밀려온 커다란 통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몇 주 동안 통나무를 다듬고 손질해 마침내 작은 나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바다를 보는 것도 나만의 여유로움이겠지.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며 태풍의 전조가 보였습니다. 이제 또 시험대에 오르는 거야?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이번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꿔온 밭은 태풍에 휩쓸렸고 새로 지은 집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명호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벽까지 비를 맞으며 남은 작물을 지키고 무너진 집을 다시 고쳐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황폐해진 땅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태풍에 날아온 씨앗에서 자란 듯한 작은 싹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살아남았구나. 그 싹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으며 제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는 거였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삶은 도시에서 느껴본 적 없는 자유였습니다. 과거에 쫓기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에만 매달렸을까? 도시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을 이 섬에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내와 대화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명호 씨, 당신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 저를 다독여주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없더라도 난 내 삶을 만들어갈 거야. 어느 날 해변을 걷다가 쓰러진 나무 밑에서 둥지를 잃은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여기서 혼자 살아야겠구나. 작은 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보살폈습니다. 그 새는 시간이 지나며 제 곁에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가라. 너도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봐.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 역시 마음속에 무언가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섬에서의 삶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작물들이 자랐고 해변에 작은 배를 만들어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바다 위에서 맞는 이 바람이 이렇게 시원했었나?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 세상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밤하늘 아래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호야, 내가 찾던 평화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제야 진짜 집 같네. 집 옆엔 작은 정원이 있고 정원에는 여러 작물과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가구 대신 통나무를 깎아 만든 의자와 테이블이 놓였고 바닷바람을 막아줄 단단한 벽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왕국이야. 저는 섬의 왕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작은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는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이런 삶을 알게 됐을까? 도시에서 쫓기듯 살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만 따라가던 내 모습이 이제는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곳에서 당신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 그 순간 바람이 제 볼을 스쳤고 마치 아내가 손길로 저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이 찾아왔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삶의 끈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 이 섬이 내 삶을 끝내는 곳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곳이니까. 그날 밤 아내가 웃고 있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명호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꿈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약초를 끓여 마시며 고통을 이겨냈고 며칠 뒤 점차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게 한 건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이야. 아침 햇살이 나를 비출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을 살고 있다.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 살던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명호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그 말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사진을 꺼내 정성껏 닦았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잘 살아가고 있어. 당신과의 기억이 날 지탱해줬어.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자녀들과의 즐거웠던 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작은 나무 틀에 넣고 집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동안 섬에서의 삶을 기록했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엔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겠지. 그 기록들은 저의 고독한 삶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해 봄, 섬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들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더 활발히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해변가의 돌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 바로 여기 있네.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지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저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섬은 내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줬다. 혼자가 외로움이 아닌 자유임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기록을 발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내가 느낀 자유와 평화를 당신도 느끼길 바란다. 아침이면 부드러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나가볼까?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밭에서는 옥수수를 수확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하늘에는 수백 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건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 그 느낌은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노트는 이제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적어야겠네. 저는 섬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났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 거였지. 그 선택은 두려웠지만 결국 나를 살게 했다. 노트를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섬 곳곳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내 첫집이 있던 곳이네. 저는 불에 타버린 옛 터를 돌아보며 당시의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가 돌탑을 쌓았던 장소에 섰습니다. 이 돌탑이 내가 이룬 모든 걸 상징하는 거야. 돌 하나를 더 얹으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 섬 전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섬은 나의 세계야. 그리고 나는 이 세계의 주인이었어. 언젠가부터 바다의 물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는 건가? 나는 집안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섬의 기록과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태풍이 섬을 강타했고 집 일부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아. 저는 이미 이 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에 끝까지 침착하게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 섬은 조용했습니다. 이 섬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이 준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정말 잘 살았어. 당신과 함께한 기억들이 나를 살게 했고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저는 편지를 접어 아내의 사진 옆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감자를 구워 먹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새들이 제 어깨 위에 앉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저는 섬의 중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탐험가들이 이 섬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한쪽에 놓인 노트와 작은 돌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기록이야. 그들은 노트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자연은 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고 고독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 기록을 발견한 당신도 부디 이 평화를 느끼길 바란다. 그들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다듬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어. 이건 누군가의 세상이었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독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대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무인도에 가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